코로나19 바이러스로 촉발된 작금의 유례없는 팬데믹 시대를 맞이하여 사회복지 현장의 패러다임 가치 전환과 서비스 변화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고민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2020 대전 복지정책 포럼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이 진행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코로나19 재확산의 위기 속에 있으며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총력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대전광역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다시 시행하는 등 이제 코로나19로 대표되는 팬데믹 시대는 우리의 일상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위기와 혼돈의 시기에 향후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대한 사회복지 현장의 도전과 대응을 모색하기 위해 대전복지재단과 대전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가 함께 준비한 오늘 2020 대전복지정책 포럼은 그래서 더욱더 큰 의미와 무게감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먼저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하게도 뜻깊은 오늘 행사의 사회를 맡은 대전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김기현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본격적으로 2020 대전복지정책 포럼을 시작하기 앞서 공지사항 겸 안내가 몇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포럼이 준비되던 중 그간 잠시 소강 상태에 있었던 코로나19가 또다시 재확산되면서 오늘 행사의 진행 여부도 사실상 불투명했습니다. 오늘 행사를 공동 주최한 대전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와 대전복지재단 양 기관에서는 행정당국인 대전광역시의 방역 지침을 적극 준수하면서 원활하게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열심히 모색한 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전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포럼 현장에 직접 오셔서 참여하시고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 현장과 대전 시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 전면 온라인 생중계로 전환한 것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에 따라 본 행사는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서 온라인 생중계로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단순히 시청만 하시는 경우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대전복지재단, 대전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를 검색하신 후 접속하시면 됩니다. 또는 댓글로 오늘 포럼의 발제자와 토론자들에게 질문이나 기타 의견을 제시하시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로그인하신 후 온라인 생중계 채널에 접속하셔야 된다는 점 강조하여 안내드립니다. 아직 본격적인 포럼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본 행사에 온라인 생중계를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많은 사회복지 관계자 대전 시민들께 또 주위의 동료, 지인, 기타 관심 있는 분들에게 오늘의 생중계를 안내해 주시고 함께 시청할 수 있도록 소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오늘 행사의 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포럼은 지금부터 오후 5시까지 총 2시간 동안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부 일정으로는 주최기관 대표자 인사 말씀 후 주제 발표, 휴식, 주제 토론, 종합 토론 순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종합 토론은 온라인 생중계로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댓글과 질문으로 참여하실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또한 오늘 포럼의 모든 자료는 양 주최기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라가 있습니다. 자료집을 내려받아 참고하시면서 시청해 주시면 더욱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오늘의 완전한 온라인 생중계라는 행사 진행 방식이 양 주최기관에서도 처음으로 시도하는 생소한 방식입니다. 진행상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사의 수호 통역은 대전 수호통역지원센터 지역지원본부 이은하 이효영 수호통역사가 교대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2020 대전복지정책 포럼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참석해 주신 주요 내빈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예방을 위해 오늘 행사가 진행되는 현장에는 주최기관 대표자, 포럼 패널, 온라인 방송 중계팀 등 최소한의 인원만이 입장하여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활한 행사 진행과 행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패널 및 주최기관 대표자 및 참석 내빈 등을 간단히 호명만으로 일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패널분들 호명 소개합니다. 김용득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 최수진 대구시 사회서비스원 시설운영지원팀장님, 이경희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협회장님, 배영길 대전광역시 사회복지관 협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양 주최기관 대표이사님 호명 소개합니다. 유미 대전복지재단 대표이사님,
최주환 대전광역시 사회복지협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참석 내빈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동주최기관 대표자님들의 인사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먼저 복지현장과 함께 대전시민과 함께 우리 지역 사회복지를 선도하시는 대전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최주환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수를 치려면 확실하게 쳐야지. 한 번 더 쳐봐요. 예, 그럼 그래야 이 중계팀에도 소리가 들어가고 그러지. 그 인사말도 우리 사회자가 다 해가지고 내가 할 것이 없네. 예. 그래도 이제 준비한 원고가 있으니까 참고하면서 잠깐 인사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워낙에 요즘 한 사람의 분탕질 때문에 온 나라가 어렵고 힘들고 곤란한 그런 상황입니다. 방역 당국의 수고와 노력 때문에 근근히 잘 버텨왔는데 상황이 순식간에 악화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단기간에 그칠 것 같지 않아서 참 걱정인데 우리 협의회와 대전복지재단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도 여기에 도대체 어떠한 결과가 초래될 것인지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주시해 왔고 특히 장기간 국민들의 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사회복지 시설들에게도 피로를 누적시키고 있는 이 코로나19 사태가 사실은 뾰족한 대안이나 또는 해결 방안이 그렇게 마땅치 않다는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혜를 모으고 행동을 모으고 다짐을 모으고 방법을 모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과 의견의 일치를 보았고 이 자리를 그래서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꼭 필요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들만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론회가 매우 생산적일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완전한 우려와 염려의 해소가 담보되지는 물론 않을 것입니다. 지금 시작하는 것이죠. 이렇게 시작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논의의 공간들을 마련해 가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시절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지혜를 모아야 되는데 당부하기는 어느 한 방향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지금 현장에 어느 한 방향만이 옳다, 어느 한 방법만이 옳다 이렇게 되면 방법이 더 꼬이게 돼요. 그러한 것을 준비하지 못했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무언가 대안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사람들 간에 의견 차이가 마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진행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에 맞게, 필요에 맞게, 동네에 맞게, 사람에 맞게 대안을 찾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할 것입니다. 한 가지 첨언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엄중한 때에 사회복지 현장의 수고를 폄하하거나 조롱하는 그런 투의 말들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름을 거명하라고 해도 거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함께 여러한 때의 사회복지 현장을 고무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마치 자신만이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마법의 열쇠라도 준 것처럼 행세하는 것은 결단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애쓴 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복지재단의 김지영 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세게 이 얘기해도 다 들어주고 그러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르고 우리 요 인사말보다도 더 멋있게 요 토론회를 열어준 우리 김기현 부장도 수고 많았어요. 고맙습니다. 특별히 우리 유미 대표님 현장과 함께 호흡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함께 해주시는 교수님 그다음 패널들에게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전용 복지정책 개발과 복지 생태계 구축을 지향하는 대전복지재단 유미 대표이사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마이크를 처음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K-방역이 세계의 관심을 받으며 모범 사례가 되고 있는 것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정책을 지지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대전 시민들과 또 지역사회 복지기관 단체 덕분입니다. 오늘 대전복지재단과 대전사회복지협의회와 공동 주최하는 대전복지정책포럼은 코로나 시대 대전사회복지 현장의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발표와 주제 토론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코로나19와 사회복지 현장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어떻게 접근해 나아가야 할지 중요한 대목을 짚어주실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용덕 교수님 고맙습니다. 대구사회서비스원 최순진 팀장님은 현장의 긴급 돌봄 운영 사례를 경험 중심으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대전은 7월 1일부터 대전사회서비스원 사업추진단이 시범 운영되고 있고 내년 1월이면 대전복지재단이 대전사회서비스원으로 확대 전환 운영될 예정입니다. 우리 지역의 든든한 현장 전문가이신 대전사회복지사협회 이경희 회장님, 대전사회복지관협회 배영길 회장님께서 적극적인 대인 서비스의 확장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과 사회복지 현장의 대응을 위한 제안 등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는 우리 현장 속에 깊숙이 파고들어 함께 공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전복지재단은 과거의 경험 답습이 아닌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 신속한 위기 대응 방안과 모색과 비대면 서비스 다각화 방안 마련 등 사회복지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을 지지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대전 시민 및 지역사회 복지인과 여러분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 주신 최주한 회장님, 유미 대표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코로나 시대 대전 사회복지의 대응을 모색하기 위한 2020 대전 복지정책 포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첫 순서로 주제 발표가 진행됩니다. 주제 발표는 앞서 소개해드린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용덕 교수님께서 코로나19와 사회복지 현장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주제 발표 시간은 총 30분이신데요. 50분까지 3시 50분까지 맞춰주시면 될 것 같고요.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시간 엄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김용덕 교수님을 강단으로 모시겠습니다. 시청하시는 모든 분께서는 각자의 자리에서 큰 박수로 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성공회대학에 근무하는 김용덕 교수라고 합니다. 우리 몇 분 안 계신데 느낌이 꽉 찬 느낌이네요. 되게 대표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래서 우리 우선 이 어려운 시기에 귀한 자리에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주제를 다루게 된 계기가 이 코로나 2월 3월 이때 이런 상황에 대한 사회복지기관의 대응이 다 좀 다양하게 이루어졌고, 그런 다양한 시도들이 좀 뭐라고 그럴까요? 하여간 좀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안 드러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이런 방역 시스템 속에 복지 서비스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제도적 정립이 매우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굉장히 힘든 노력을 해도 그게 잘 드러나지 않는 이런 한계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발표의 요지는 한편으로는 이 과거와 달리 우리 사회 서비스 기관들이 갖고 있는 역할이 매우 보편적이고 엄중하기 때문에 이 역할이 이 방역이라고 하는 이 틀 안에서 어떻게 제도화돼야 될까 하는 이런 이슈 하나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현장이 이런 긴 시간 동안의 경험 이후에 어떻게 달라질 것으로 예측되는지, 또는 그와 함께 어떤 면에서는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뭐 이런 내용을 좀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에서 보시면 코로나19라는 이 제목은 그냥 짧게 지나가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고, 두 번째 이 주제는 이 코로나19 환경에서 사회복지 시설 서비스 기관이 제도 틀 내에서 어떻게 다루어졌는가, 이걸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거리두기의 영향은 실제로 우리 현실 세계에서 지난 몇 개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제 사회복지 서비스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이런 환경에서 실제로 사회복지기관들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뉴노멀이라고 하는 게 과연 우리가 의미 있는 말일까? 의미 있는 말이라면 어떤 맥락에서 의미 있는 말일까? 이런 걸 좀 따져보고, 그 전제 위에서 지금 우리가 바로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일까? 뭐 이런 걸 좀 따져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야기는 다 그냥 이게 사진만 보셔도 우리가 이런 상황에 닥쳐 있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점점점은 저도 잘 모르겠다. 또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죠. 이 정말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이 어떤 거에 굉장한 공포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행동이 달라지고 있는 이 현실이 점점점이다.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참 무서운 일이다. 뭐 이런 거를 표현해 본 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이런 위기 상황들이 어떤 단계를 거쳐서 우리 사회에 이제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 그 과정을 좀 이야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거리두기 2단계가 전국적으로 이제 확산돼 있는 상태고, 얼마 전까지 1단계였고, 그 전에 또 2단계에 준하는 상황이었고, 또 3단계를 논의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 화면에, 요 그림에, 요 표에서는 이제 좀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될 이야기들은 방역 시스템이 집단 시설, 다중 이용 시설 이런 용어들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복지 시설은 그 중에서 집단 이용 시설이라는 틀 안에 포함돼서 어떤 상황이 달라지면 집단 시설의 하나로서 이제 다루어지는 이런 상황에 있다. 이걸 좀 말씀드리려고 이제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회복지 시설 서비스, 사실 이제 여기에는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 적어도 지금까지를 보면 사실 사회복지 시설이 사회복지기관이 주력할 수밖에 없었던 제1과제는 정부가 부여해 주는 방역 수칙을 어떻게 빈틈없이 지킬까, 이게 이제 핵심 숙제였고, 그렇지만 또 한편에 그 이면에 있는
방역 수칙만 지키면 되는 일이 아니라 사회복지기관들이 하는 일이 하루든 이틀이든 접촉이 끊어지면 뭔가 상당한 위험에 빠지는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단절이 가져오는 뭔가 어려움 또 쌍방이 경험하는 좌절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사실 정부도 현장도 긴급 돌봄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정부도 이 돌봄의 공백은 맞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사회복지기관들도 자발적으로 긴급 돌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정부의 긴급 돌봄이라는 그런 개념과 관계없이 현장에서 여러 형태로 뭐 음식물 그다음에 그 전화 상담, 인터넷 상담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여러 대응을 해 왔습니다. 해왔는데 이제 사실 우리 이 화면에 보시면 이제 이런 말들이 저는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휴관이라는 단어 아마 이제 우리 또 토론하시는 선생님들도 요 단어에 또 집중해서 말씀 주실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안은 되게 역동적으로 그 위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였는데 이제 그 우리가 이 사회복지 이용 시설 이야기를 할 때 휴관 기관이다, 휴관했다. 또 관할 그 정부에서는 휴관을 권고한다, 휴관을 결정했다. 또 이용자들에게는 휴관이 통보됐다. 뭐 이렇게 의사소통되는 게 좀 뭐라 그럴까 그 서운함 또는 좀 그 신중하지 못함 뭐 이런 느낌이 좀 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좀 저는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경우에는 휴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어떤 경우에는 또 긴급 돌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이 단어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국민들이 쉽게 연상하기가 또 쉽지 않게 되어 있는 이런 점들도 있었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이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로 이제 발표했던 게 그 사회복지 서비스 유지를 위한 공통 대응 지침 이런 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통 대응 지침에 보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가지고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가지고 돌봄의 사각지대가 생기거나 뭔가 심각한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하겠다. 이게 이제 한마디로 이 조치를 표현한 건데요. 이제 이게 그 읍면동에 신청하고 시군구가 지급 결정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요 아래에 있는 것처럼 식사, 돌봄, 안부 확인, 활동 지원 이런 것들이 때로는 추가되거나 때로는 가족에 의한 그 지원도 제도가 예외적으로 승인하는 뭐 이런 방식의 것들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맨 아래 보시면 3월 13일 기준으로 160사건이 이루어졌고 8월 5일 기준으로는 400건 정도가 시행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응 지침 5판 5월에 가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사회복지 시설들이 이 사각지대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내용들이 좀 추가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7월에 이제 드디어 돌봄 공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문을 좀 열었으면 좋겠다 이런 발표를 했고 지금 이제 지금 현재는 수도권은 8월 16일 기준 또 전국적으로는 8월 23일 기준으로 다시 휴관 권고하는 상황에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는 상태죠. 그리고 이제 이런 거리두기의 영향들을 좀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좀 짚어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생활시설의 면회 외출 외박 금지, 그 다음에 사회 노인 장애인 복지관은 휴관, 그 다음에 노인 요양이나 활동 지원 서비스는 조심스럽게 유지, 그 다음에 휴관 중에도 꼭 필요하면 긴급 돌봄, 뭐 이런 이제 틀을 유지를 해왔고, 그 다음에 이제 지자체들은
서울 중심으로 보면 뭐 지금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처럼 매우 실제적이면서도 되게 뭐라고 그럴까요? 좀 고심의 결과로 보이는 이런 일들. 우리가 통상 서비스라고 하는 그 하고는 약간 좀 달라 보이긴 하지만 이 시기에 더위와 코로나에 대한 그런 그 실제적 대응을 위한 노력들 이런 것들도 좀 있어 왔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사각지대가 굉장히 중대하게 드러나기 시작했고 이 서비스 유지를 위한 조치는 결국은 어떤 제도적으로 구체화된 그런 틀이었기 때문에 지자체와 민간의 책임이 맡겨졌고 또 지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재정 위기 대응 능력 이런 거에 따라서 지역적 편차도 되게 좀 뚜렷하게 드러난 것 같고 그다음에 취약계층이 갖고 있는 어떤 상황별 좀 구체적인 진단 이런 것들이 좀 그 미흡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선제적 대응은 좀 미흡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돌봄 사각지대가 상당히 드러난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발달장애인 가족이 자살한 사건이라든지 신장장애인 투석을 못해서 사망한 사건이라든지 아동학대 사건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보고됐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많이 문제를 제기하는 게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하지만 휴관, 서비스 중단 이런 일들이 초래한 일은 결국은 돌봄을 재가족화시키는 경향으로 상당히 뚜렷하게 진행되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이 아주 단기간이면 어떻게 좀 달리 평가할 수 있겠으나 이게 이제 일정 시간 이상 길어지면 이 역시 이제 사각지대의 하나로 이제 평가되는 이런 문제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화면은 그래서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이런 팬데믹 상황이 이용자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거를 우리가 좀 현장에서 특히 좀 집중적으로 좀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어떤 자료를 보면서 성인 발달장애인들의 삶에 대한 그런 스토리를 설명한 것을 보면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본 건데 실제로 미치는 삶이라고 하는 게 뭔가 감염병이라고 하는 감염병을 인지하고 그 감염병 때문에 위험하다는 인과관계를 인지하고 그러면 사실은 내가 집에 있어야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납득이 되고 뭐 이런 인지적 이해가 있다면 좀 덜 답답할 텐데 누군가가 나를 통제해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갑갑함 또는 뭐 행동적으로 뭔가 불만을 표시하는 일, 그 다음에 하루 종일 집에 있다 보면 이제 가족 조력이 너무나 힘들어지는 일, 이런 것들이 이제 중층적으로 나타나고 그와 함께 이제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워지는 이런 영향들이 나타난 걸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부터는 우리가 실제로 서비스 기관들이 현장 기관들이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했나를 한번 우리가 좀 덜 추어내야 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면에서 좀 몇 화면 만들어 본 건데요. 서비스 기관이 했던 일을 크게 세 가지 보면 하나는 감염병 상황을 잘 모니터링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그 내용을 이용자들에게 잘 설명하고 잘 전달하는 일을 해왔고 앞으로도 이제 그런 일을 계속하게 될 거고 방역 활동은 기본적으로 계속 그렇게 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용자의 자기관리 지원, 이용자의 시간 관리랄지, 이용자의 다른 사람과의 만남이랄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가 되고 안내자가 되는 이런 역할들을 주로 온라인 베이스로 이제 수행해 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보면 거주 시설들 이게 지금은 또 약간 이제 상황이 익숙해서 그런데 이 초기의 거주 시설들은 대단히 갑작스러운 낯선 상황이었고 여기에 사람들과의 단절은 되게 큰 이슈였고 이런 것들을 연결시키면서 실제로는 단절 이렇게 대면을 안 하면서도 연결시키는 시도들을 많이 해왔다 이런 이야기들이 보고되어 왔습니다. 이제 주간보호센터 이런 작은 기관들
사실 긴급한 돌봄이기 때문에 외부 활동이 없으면서 그 안에서 집중된 하루를 보내야 되는 이런 상황들, 이런 것들이 되게 힘들었다, 이런 보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사실 학교가 문을 닫고 나면 사실 지역아동들이 의존할 때가 전국적으로 지역아동센터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그 지역아동센터 일하는 분들과 얘기를 해보면 이 학교가 문을 닫으면 지역아동센터에는 아동들이 더 많아지고 또 이 아동들이 여기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진다. 이제 이런 이제 또 불가피한 사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어려운 경험을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주기적인 안부 전화하고 온라인 개별 상담하고 동영상으로 운동방법 등을 포함한 이런 동영상 자료 배포하고 개인 맞춤형 활동 재료나 꾸러미 뭐 이렇게 키트라고 그러죠. 이런 거 배달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가이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이건 되게 자발적으로 이런 일들이 수행됐다. 이건 되게 저는 고무적인 현상이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짧은 기간에 여러 기관들에 공유되고 마치 이제 늘 해왔던 보편적인 일인 것처럼 이렇게 빠른 속도로 공유된다는 사실은 현장이 갖는 어떤 책임성의 표현 면에서 되게 적절하고 앞으로 좀 더 강화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오늘 토론에도 오셨는데 이제 우리 이 현장 서비스 기관의 역할을 이렇게 자료 탐색을 쭉 해보면 가장 절박한 시기에 절박한 역할을 했던 내용으로 소개되는 게 이제 대구 사회서비스원. 대구 상황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고 그 심각한 상황 중에 긴급 돌봄이라고 하는 그런 정부에서 시행하는 그 긴급 돌봄이 실제로 구체적으로 작동이 됐고 작동이 되면서 이제 그 대체 인력을 투입한다든지 생활 필수품들을 직접 배달한다든지 또 실제로 근접 활동 지원을 방역복을 입고 실제로 수행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다. 이건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 일을 좀 잘 수집해가지고 그 대응 방법을 잘 수집해가지고 위기 상황이 되면 현장이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하나의 모범적 자료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뉴노멀의 과제, 이제 이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본론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뉴노멀 사실 저런 게 올까요? 필요할까요? 이런 의문이 지금도 저에게는 있습니다. 뉴노멀 이게 과연 저런 단어와 저런 묘사가 필요할까? 저 말은 지금 우리와는 상당히 다른 어떤 상황을 예정해야 된다 우리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자체에도 사실은 좀 상반된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사실 이걸 어떤 의미 정도로 사용하고자 하냐면 누가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바가 우리가 예전에 전혀 하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일을 하라고 하는 주문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전에도 우리가 필요하다고 인지했고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진짜 작심하고 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제는 진짜 작심하고 하세요 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 같다, 우리 사회 전반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이 사회복지 서비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런 면들은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걸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뉴노멀을 탐색하는데 원칙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크게 한 3가지쯤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외성의 지속적 존중과 신뢰 기반의 강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위기가 되면 일단 믿고 역할을 맡기잖아요. 그죠? 당신이 뭐를 하면 정부가 비용을 얼마를 주고 이렇게 구체적인 계약이 아니라 지금 위기니까 상황이 닥치면 일단 해결하시고
비용이 더 필요하면 나중에 비용을 청구하고 뭐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시스템을 실제로 굴리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해봤더니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적정하더라는 평가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이 선 판단 액션하고 거기에 대한 그 신뢰를 부여해주는 이런 패턴으로 전반적으로 좀 바뀌어 가야 되는 이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보면 비즈니스 에즈 노멀이 아니라 트러스팅 에즈 노멀 이렇게 좀 바꿔야 된다. 이게 약속과 계약이라고 하는 그런 계약에 의한 행위만을 하는 이런 방식의 서비스 방식이 아니라 뭔가 필요하다면 한다 이런 그 방식이 좀 더 유효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 다양한 경험과 아이디어가 조직화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다양한 경험이라고 하는 게 지난 수개월 동안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사회서비스원,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주간보호센터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위기 대응을 성공적으로 또는 반성공적으로 해온 그 아이디어들을 어떻게 조직화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뉴노멀을 탐색하는 우리의 원칙 중에 하나다. 이게 두 번째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서비스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좀 새롭게 해야 될 필요가 생겼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사회복지 서비스라 하면 교과서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뭐 이렇게 취약한 사람을 돕는 이런 문장으로 가는데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라고 하는 이 전제를 계속 유효하다고 묶어두면 새로운 변화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위축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상황에 맞는 것이라고 하면 개념에 잘 안 들어오더라도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하면 과감하게 개념화시키는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게 이제 새로운 개념화. 이게 사회 서비스라고 받아들이는데 주저하지 말자는 거죠. 이게 이거는 뭐 비대면이니까 사회 서비스가 아니야 이러지 말자는 거죠. 이런 틀에서 이제 뉴노멀을 한번 탐색을 해보자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뉴노멀을 이야기하는 그 요소를 크게 이제 세 가지 요소를 제가 한번 끄집어내 봤는데 우선 이제 이게 기본이 돼야 되겠죠, 그죠? 서비스 유지를 위한 감염병 대응 시스템 개발 이렇게 썼는데요. 이거는 이제 어떤 이야기냐 하면 어떤 심각한 위기 상황이 되면 이 우리가 하는 서비스들의 속성이 다른 그 다중 이용 시설과 달리 이렇게 셧다운하는 걸로 끝날 수 있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유지하려면 감염 대응 시스템이 뭐가 들어와야 되느냐. 예를 들면 그 이른바 그 개인 보호 장비라고 하는 PPE라고 그러죠, 그죠? 개인 보호 장비 텔레비 보면 이제 이렇게 쓰고 이렇게 그 옷도 이렇게 입고 있는 요거, 요런 것들이 위기가 되면 각 기관의 규모에 따라서 몇 벌이 구비가 돼 있어야 되냐, 그리고 어떤 경우에 이 옷을 입어야 되냐, 이런 게 되게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번 기회에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맨 아래 보시면 주거를 제공하는 서비스의 경우에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 다음에 낮 활동을 제공하는 주간보호나 지역아동센터 등은 이 방역 시스템이 어떤 원리로 구성돼야 되는지, 제공자가 이용자의 거소를 방문하는 활동 지원이나 노인 방문 요양 같은 것들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또 개별적인 상담과 치료를 제공하는 사례 관리나 심리 상담이나 재활 치료 이런 것들은 어떤 원칙에 의해서 방역 시스템이 작동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이게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이제 뉴노멀 하면 그냥 등식처럼 디지털 기반의 서비스 확대를 이야기하는데, 이 디지털 기반의 서비스 확대는 사실 우리가 좀 더 깊이 있는 좀 그 탐구도 좀 필요한 것 같고, 여기에 대한 우리의 뭐라고 그럴까, 선입견을 어떤 면에서는 좀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노력도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저는 이런 생각도 좀 하는데, 디지털 기반 서비스를 우리가 비대면 이런 단어를 쓰잖아요, 그죠? 뭐 강의도 비대면 강의를 한다 이런 말을 쓰고, 이것도 오늘 하는 게 비대면 이제 세미나를 하는 건데,
이제 언젠가 저는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비대면이 맞나? 비대면이라고 하면 한자로 하면 얼굴을 보지 않고 하는 게 비대면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전화 통화를 한다, 이건 비대면이죠. 그죠? 그 다음에 뭔가 텍스트 문자를 보낸다, 이 비대면 맞죠, 그죠? 근데 우리 이런 또 그렇지만 실시간으로 그 온라인 툴을 사용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는 얼굴 보고 말도 듣고 그 효과가, 그 방식이 과연 좀 뭐라 그럴까, 강제됐기 때문에 좀 덜 효과적인 방식일까라고 하는 이런 점에 대해서 좀 저는 열린 마음으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비대면 서비스의 개발을 이야기할 때 그냥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복지 서비스는 만나서 하는 건데 비대면이 되겠어?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야. 우리는 그냥 이런 상황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대면 상황이 되면 열심히 하고 이게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쩌면 선입견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ICT 기반으로 이제 이런 그 실제로 현장에서 이런 거를 지금 계속 개발하고 확대하고 있는데 물리치료, 언어치료, 작업치료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단절 기간 동안에 감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그런 콘텐츠를 지원한다든지, 그 다음에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시각 자료를 제공한다든지, 뭐 시각 자료 설명서 뭐 이런 걸 포함해가지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도 하나의 가능성이고, 그 다음에 원격 의사소통을 위한 디지털 매체 사용하는 거, 이건 뭐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뭐 줌이나 스카이프나 뭐 이런 것들 국내에서도 이거 계속 개발하는 것 같아요. 곧 제가 보기에는 아마 국내 제품이 우리가 상용할 수 있는 국내 제품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비대면으로 우리가 대면으로 하는 사회 서비스도 사회 서비스 일하는 사람들의 역량에 따라 매우 달라지는 것처럼 비대면 서비스는 이 역량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대면으로 얼마나 잘 훈련된 사람이 이 비대면으로 서비스를 하느냐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비대면 서비스 구현 능력, 이런 역량 개발 이런 것들 되게 좀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용자에 대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이제 이게 사회복지기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이 정보 약자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정보 약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그 지원 서비스가 평상시에 집중적으로 좀 그 지원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게 또 디지털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상현실과 같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뭔가 그 모임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포함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활발한 이야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내놓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세 번째 차원은 뭐냐면 플랜 B라고 하는 거에 대한 사고를 좀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플랜 B라 하면 우리가 플랜 A로 평소에 지내다가 뭔가 심각한 위기 상황이 오면 플랜 B 작동시킬 수 있는 새로운 컨텐츠, 대체 컨텐츠를 평소에 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전의 활동 중에서 위기 상황이 와도 계속돼야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전 것들 중에서 뭔가 할 수 없지만 대체 형태로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일도 있고, 그 다음에 그대로 하되 방법을 살짝 바꾸어서 시행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탐구도 좀 필요하고, 이제 고잉 디지털, 이게 디지털에 대해서는 플랜 B의 핵심 컨텐츠로 삼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아래는 이제 디지털을 이용해서 이용자와 관계 맺기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자료들을 좀 검토하면서 매우 구체적이면서 활용 가능성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예고하고 있다. 이런 거를 좀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것들을 이런 디지털 수단을 통해서 이용자하고 실제로 접촉할 것이냐 이런 내용들을 메모해 놓은 게 이제 몇 가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뉴노멀의 세 가지 요소를 다 합쳐 가지고 사회복지관의 경우에는, 노인복지관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게 아마도 이제 이것보다는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돼야 될 것 같긴 한데 1단계에서는 방역과 서비스가 어떻게 구성이 돼야 되고 2단계에서는 어떻게 돼야 되고 3단계는 어떻게 되고 이런 큰 틀이 좀 나와야 되겠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지금은 이제 뉴노멀이라고 하는 거를 내용 측면에서 세 가지를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부터는 뉴노멀의 과제 중에서 우리가 어떤 차원으로 접근해야 될까? 그러니까 내용을 만들어내는 접근 경로 뭐 이런 이야기인데 1번은 뭐냐면 지역 단위 협업 체계가 훨씬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역 정보는 전국 공용 정보이거나 지역 공용 정보이기 때문에 이 방역에 잘 익숙해져 있는 어떤 방역의 준 전문가가 어떤 기관에 속해 있으면 이 사람의 설명과 해석이 전체가 공유할 수 있다면 이게 아주 좋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역 공동 대응이 효과적이라는 사실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감염 정보 공유, 장비 공유, 정부와의 협업, 보건의료 체계의 협업 이거는 개별 기관의 협업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단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협업의 문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비대면 서비스가 갖는 속성이 공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A 기관이 만든 영상 콘텐츠는 그냥 지역이 다 공유해도 실시간으로 공유해도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비대면 서비스의 제공과 생산의 역할 분담을 하는 면에 있어서도 지역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정말로 초위기가 발생했을 때 이 초위기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으면서 역할을 조율하고 뭔가 서비스 구역을 새롭게 나누고 이런 협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차원 이런 비상적 협업 체계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통 기관 안에 가면 기관의 위기 방역 역할 분담 표가 있듯이 지역적 이런 역할 분담 방역 대응표 같은 게 좀 만들어지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서비스들이 좀 더 작아지고 지역으로 쑥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제 거주시설은 이번 기회에 굉장히 과감하게 소규모로 재편되는 게 필요하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냥 대표적인 표현인데 이 금쪽 같은 연결망이 입증이 된 기회다. 그래서 실제로 지역에서 복지기관들이 공적으로 역할을 하기 어려울 때 어떤 것들이 지탱해 줬냐 하면 이른바 개별적인 연결망, 평소에 복지기관들이 독려하거나 지원해서 만들어낸 이 연결망들이 실제로 유효한 작동을 했다.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지역사회 시민들이 위기가 생기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다. 이게 작은 공동체로 재편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 할 일인데요. 현장 대응을 지원하는 제도와 정책이 좀 구체화돼야 되겠다. 그럼 예를 들어서 방역 장비는 어떤 기관에 어떤 시기에 어떻게 지급돼야 된다는 의료기관처럼 그죠? 이런 룰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기관 종류별 서비스 종류별 정부가 공식적으로 제시하는 방역 매뉴얼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이건 참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좀 해봐야 되냐 하면 뭔가 문을 닫고 이전에 하던 서비스를 안 하기 때문에 복지기관들은 추경을 통해서 사업비를 줄이거나 또는 바우처 같은 서비스를 하는 경우에는 바우처가 중단됨으로써 그 예산이 다른 예산으로 전용되거나 이래 왔는데 그런 것보다는 가능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계속 유지하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언어 치료나 이런 것들 장애 아동 바우처 같은 것들이 비대면으로 가능하다고 우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를 일부라도 이제 그 근거를 갖고 있다면 그거를 못하게 하는 것보다는 비대면으로 하고 그 비대면에 대해서 실제로 수가를 그대로 인정해 주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실제 지금 상황을 잘 유지할까 이 면을 재정 측면에서도 같이 가야 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건 이제 정부 제도가 이제 뒷받침을 해 줘야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예가 예를 들어서 의료 서비스는 일시적으로 지금 원격 그 의료를 인정을 하고 수가 인정을 했습니다. 이제 요거와 같이 복지 서비스도 원격 서비스를 정부가 재정을 인정하는 서비스로 뭔가 만드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관에 대한 그 재난 지원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뭐 할 것이냐 하는 건데요. 지금 곳곳에 이런 자료들이 계속 이렇게 생산되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이렇게 들어놨는데요. 이제 이런 데들이 벌써 이제 자료도 만들어내고 실제로 컨텐츠는 각 홈페이지에 가면 어떤 기관에도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 경험을 잘 모으고 공유하고 공유된 거를 다시 뭔가 표준적 형태로 만들고 이런 작업을 현장에서도 하고 정부에서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상황이 조금 좀 진정되면 이 6개월, 7개월 기간 동안의 이용자들의 경험은 무엇이었을까? 답답한 공포 이런 건데 그 중에서 뭐가 가장 간절했다고 느꼈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금 사후적으로 좀 한번 확인을 해보는 다음을 위해서 확인을 해보는 게 필요하겠다. 또 이제 마찬가지로 실무자들은 이 상황을 지나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고 또 어떤 노력은 유효했고 어떤 노력은 유효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도 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거고요.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쩌면 우리가 그 가장 적합한 간절한 서비스란 게 뭘까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게 만드는 그런 계기로 우리가 생각해 하는 이런 좀 접근도 필요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시청하셨는지요? 지금까지 한 30분 넘게 코로나 이후 대전 사회복지의 도전이란 주제로 열심히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 뉴 노멀이라는 핵심 키워드로 사회복지 현장의 도전과 과제, 방향성을 모색할 수 있도록 훌륭한 주제 발표를 해주신 김용덕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큰 박수로 감사를 전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댓글로도 감사를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잠시 한 7, 8분 후에요. 4시부터 오늘 주제와 관련된 본격적인 주제 토론이 있겠습니다. 주제 토론은 사회복지 공공과 민간을 대표하는 각 분야 사회복지 전문가분들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휴식 시간 동안 생중계 방송 채널에서 나오는 클래식 음악도 들으시고 가볍게 차 한잔 하시면서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더욱더 흥미롭고 의미 있는 토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또한 아직도 본 포럼 온라인 생중계를 시청하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잠시 후 시작될 본격적인 토론에는 꼭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무덥고 나른한 오후, 그럼에도 짧지만 달콤한 휴식 시간 알차게 잘 보내셨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주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다시 안내드립니다. 본 행사는 온라인 생중계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순 시청인 경우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대전복지재단 또는 대전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를 검색하신 후 접속하시면 됩니다. 혹여 온라인 생중계 도중에 댓글로 참여를 희망하시는 경우 유튜브 및 페이스북에 로그인하신 후 접속하셔야 댓글을 다실 수가 있습니다. 댓글로 달아주신 질문과 의견은 저희 스텝이 빠짐없이 정리해서 종합토론 시간에 응답 드릴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혹 주변에 아직도 본 행사를 시청하지 않는 분들이 계신다면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좋은 것은 이웃과 나누라는 옛말이 있는 것처럼 오늘의 의미 있는 포럼을 동료와 지인과 관계 있는 분들 모든 분들이 함께 시청할 수 있도록 빨리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 전에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될 주제 토론은 당초 공공과 민간을 대표하는 네 부분의 사회복지 전문가가 참여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최근 갑작스러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 조치와 일선 복지 현장 지원을 위해 아쉽게도 마지막 토론자였던 정기룡 대전광역시 노인복지과장님께서 불참하시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기룡 과장님의 토론문은 오늘 포럼의 좌장인 대전복지재단 김지영 부장님이 대신 발표하게 되었음을 양해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주제 토론과 종합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앞으로의 토론 진행은 오늘 포럼의 좌장이신 대전복지재단 김지영 부장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의미 있고 열띤 토론을 기대하고 응원하며 역시 시청하시는 각자의 자리에서 큰 박수로 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제 토론과 종합 토론의 좌장을 맡은 대전복지재단 정책연구부의 김지영입니다. 네, 온라인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방역 지침 준수를 위해서 저희 패널들도 마스크를 쓰고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혹시 약간 음성 전달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까 잠깐 사회자께서 모두의 얼굴을 안 보는 상태에서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저희 패널들 잠깐 소개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구에서 오셨습니다. 최수진 대구시 사회서비스원 팀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 왼쪽부터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협회 이경희 회장님 모셨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사회복지관협회 배영길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토론은 주제 토론은 한 10분 정도 진행을 해주시겠고요.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 부득이 참여하지 못한 정기룡 과장님의 토론문은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수진 팀장님부터 먼저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사회서비스원 시설운영지원팀장을 맡고 있는 최수진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저의 토론은 김용득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을 중심으로 혹은 저희 대구시 사회서비스원에서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보완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돌봄 체계가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 사회복지 현장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어떻게 접근해 나가야 하는지 말씀해 주신 김용덕 교수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먼저 저희 대구시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서비스 지원단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7일 날 대구에서 첫 번째 확진자가 확인된 후 2월 27일에 한 명의 확진자로 인한 감염이 1,071명에 달하자 긴박감과 우려감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확진자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기존 돌봄 서비스 운영 체계가 무너지면서 지역사회 내에 있는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이 크게 발생했고요.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서 학교나 복지관, 휴관 등 지역사회 시스템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돌봄은 오롯이 가족의 부담으로 돌아갔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의 확진으로 인해서 21개월 아이가 홀로 집에 남겨지거나 자녀가 확진을 받았지만 치매 노모가 있어 병원에 입원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확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치매라는 이유로 병원에 입원하지 못하는 경우 등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이들은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구시 사회서비스원에서는 종합재가센터에서 추진 중이던 긴급 돌봄 서비스 지원단을 전면 확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3월 1일에는 파견 인건비나 이런 필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구시를 방문했고요. 긴급 돌봄 서비스 지원단 포스트를 제작해서 4가지 유형으로 모집 공고를 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코로나로 인해서 기존에 제공되고 있던 서비스가 중단된 자를 지원하는 것이었고요. 유형 2는 자가격리자에게 장보기, 물품 전달 등 외부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유형 3은 자가격리자와 함께 격리 생활을 하면서 내부 생활을 지원하는 것이었고, 유형 4는 확진자의 병원 생활 지원이었습니다. 전국에서 725명이 지원을 해주셨고, 이들 중에서 면접과 인성 검사를 거쳐서 225명을 채용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면접을 본다는 것에 대한 우려는 있었지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됐기 때문에 면접을 보지 않고 파견할 수는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채용된 인력을 중심으로 해서 3월 9일부터 독거 치매 노인 확진자가 방치된 상태로 있다는 접수가 되어서 방호복을 입고 24시간 제가 서비스를 제공했고요. 그 외에도 도시락 배달 개시, 장애인 활동가의 확진으로 일손이 부족한 장애인 활동 지원 기관에도 인력을 파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월 11일부터는 직원의 확진으로 인력이 부족해진 사회복지시설에 사회복지사 등을 파견하기 시작했고 3월 16일부터는 확진자가 입원한 병원에서 간병인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통일된 파견 매뉴얼이 없어서 병원마다 처리 기준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리고 3월 27일부터는 긴급 생계자금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서 전화상담원을 파견하기 시작했고 4월 2일부터는 대구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중에 장기 휴관으로 문제가 예측되는 정신질환자를 중심으로 정신건강 전화상담을 시행했습니다. 이렇게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돌봄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가장 큰 혼란을 겪은 분야가 돌봄 분야인데 이용시설의 휴관이나 가족의 격리, 확진 등으로 돌봄 공백 상태에 놓인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정부 혹은 지자체 중심의 그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었던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대구 코로나 사태 시 돌봄에 대한 컨트롤 타워는 부재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돌봄 인력을 파견하고 있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방호복, 마스크 등 물품 배부처에서 제외되어 있었고 돌봄 인력 파견 전에 코로나 검사를 하고 파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검사에서 제외되어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자체, 보건소, 병원마다 각자 매뉴얼대로 대응하며 재난 상황 시 통일된 지침이었고 이거에 대한 제재도 없었습니다. 레벨 D 착용 대상이나 격리 대상 그리고 격리 기관 등이 병원마다 달랐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돌봄 인력에 대한 교육 체계가 부실했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인력을 채용하고 최소한의 교육을 실시한 후에 파견함으로써 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있지만 현장 경험이 없어서 여기서 발생하는 미숙함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긴급 돌봄 서비스를 요청하는 병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 인력의 요구도가 달라서 이에 대한 조정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상암 본부의 의료인 행정인만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지역사회 내 돌봄 공백 발생 대상이나 기관 등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돌봄 제공 관련 사전 수립을 할 수 없었고 요청 시에 긴급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하는 이용자의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나타나면서 예상치 못한 인력 부족으로 업무가 가중되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동사자들은 돌봄 업무 외에도 강화된 시설 규정과 다중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의 특성상 감염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 규정도 준수해야 하고 혹은 코호트 격리도 해야 하기 때문에 신체적, 심리적 부담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에 의해서 사회복지시설의 휴관 권고에 따라 기존의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던 노인, 장애인 등으로부터의 서비스 의뢰가 쇄도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용자의 특성에 기반한 정보 제공이 필요했으나 개인 또는 제3자를 통해서 의뢰되는 경우가 많아서 긴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로부터 기본 정보를 획득해야 해서 여기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인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 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감염병이 재유행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예비군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돌봄 인력을 확보하고 개인 보호 장비를 지원, 그리고 정보 제공, 기준 설정 등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서비스 이용자와 돌봄 인력의 안전과 관련해서 돌봄 인력의 안전을 위한 조치가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돌봄 인력은 상대적으로 높은 감염 확산의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돌봄 인력에 대한 예방적 코로나 검사 및 개인 보호 장비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매뉴얼 사전 수립이 필요합니다. 돌봄과 관련해서 아직 재난 대응 체계가 미흡한 실정으로 여러 관계 기관 유형마다 정확한 업무 매뉴얼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돌봄 인력을 파견했던 사회복지시설, 병원마다 업무 지침 대응 매뉴얼이 너무나 달라서 어떤 혼선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용시설들의 휴가 명령이 내려지면서 기존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는 대면 서비스가 아니라 물품 전달, 안부 전화 등 비대면 서비스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나 생필품이나 식재료 등이 전달되어도 노인, 장애인의 경우에 식재료를 활용해서 음식을 만들 수가 없어 식사를 거르는 경우가 많았고, 코로나 감염에 대한 우려로 방문 요양 서비스 등이 중단되면서 일상생활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무조건 휴가 명령을 내릴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돌봄 관련 협회 및 사회복지단체 등과 연계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시 사회서비스원에서는 긴급 돌봄 서비스를 위해서 다수의 인력을 채용했습니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인력을 채용하게 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었습니다. 긴급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자격이 없는 사람보다는 경험이 있는 기존 인력을 우선적으로 파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긴급 돌봄 인력의 데이터를 구축하고 인력풀을 갖춘 협회나 단체 등과 협력해서 감염병 등의 비상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거나 기존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재난 상황 속에서 돌봄 포인트를 빨리 찾아서 문제가 커지기 전에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긴급 재난 상황 본부반 편성 시에 돌봄 관련 전문가가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에서는 이제 그런 돌봄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선제적인 대응이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사회복지시설의 공간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예방의 포인트는 사람 간 거리 두기입니다. 각종 사회복지시설 공간의 재구조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 거주 면적이 5에서 6.6 제곱미터 정도입니다.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생활하다 보면 아무래도 집단 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용 및 주거 면적 기준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업무 부담 완화가 필요합니다. 지역 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서 인력 지원 확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광역 지자체마다 대체 인력 지원센터 등이 운영되고 있고 이런 센터들을 통해서 인력을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코로나로 인한 인력 부족 문제 해소와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서 추가 인력을 지원하고 감염 우려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감염 전문가를 배치함으로써 신체적,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긴급 돌봄 서비스 지원단을 운영하면서 재난으로 인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가 오히려 사회로부터 외면당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도움 없이 생활할 수 없는 치매, 노인, 장애인에게는 생존의 위협을 느끼게 하는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처가 분명히 마련되지 않는다면 차후에도 이와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와
커뮤니티 케어 사업은 지역 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팬데믹이 가져온 지역 사회 변화를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적 한계점을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이루어졌을 때 제대로 된 커뮤니티 케어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우리 방역 체계가 국제사회의 본보기가 된 만큼 사회복지 현장 역시 그렇게 되길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수진 팀장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대구가 먼저 경험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 그 코로나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요. 저희는 모범적인 사례로서만 대구시 사회서비스원 사례를 들었는데 정말로 많은 경험을 하시고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고 또 많은 화두를 던져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복지 현장 전문가들께서 토론을 해주실 시간인데요. 시간은 10분 이내로 좀 부탁드립니다. 이경희 회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대전 사회복지협회 협회장 맡고 있는 이경희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뭐 위중한 시기에 어쨌든 사회복지의 앞으로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이렇게 토론을 참가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김용득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복지 쪽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신 교수님이시고 또 커뮤니티 케어, 그러니까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 그런 교수님을 알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오늘 토론에 임하면서 그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이제 보면 어떤 앞으로의 어떤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현장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어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약간은 좀 거리감이 있으시지 않은가 싶고요. 오히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최수진 팀장님의 어떤 토론문이 훨씬 더 저에게는 가깝게 다가오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사회복지협회 협회장을 맡고 있지만 또 요양원의 원장으로 이제 경험하면서 이번에 그 코로나 사태가 사회복지 서비스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줬는가를 고민을 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몇 가지 좀 짚어봐야 될 중요한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이제 먼저 이제 사회복지 서비스의 본질이 뭐냐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대면적으로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 개인적으로 여전히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어떤 중요성은 여전히 중요하다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같은 모습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것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언택트나 또는 온라인에 의한 어떤 서비스는 보완적일 수밖에 없다. 그거는 사회복지의 본질이라기보다 어쨌든 보완적인 측면이고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본질 의미로서의 대면 서비스를 어떻게 이러한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동시에 이번에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이제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얻었던 가장 큰 아픔이랄까요? 또는 어떤 그 지금 현재 한국 사회 현실과 관련해서 보면 먼저 첫 번째는 사회적 낙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염 문제는 개인의 문제이지 집단의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언론의 보도 내용을 보면 감염의 문제를 집단의 문제로 이렇게 그 기사를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개인의 문제를 집단의 문제로 보는 것은 전형적인 사회적 편견 또는 사회적 낙인이 발생하게 되는 어떤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바우처 사업이나 현재 그 생활시설 같은 경우 특히 이런 사회적 낙인에 직접적으로 좀 노출돼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고위험군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특히 바우처 사업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노인 인구청이라든가 안 그러면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제 바우처하고
그다음에 이제 생활시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위험의 어떤 크기에 대해서만 논의를 하지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서비스를 어떻게 중단하지 않고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실질적으로 빠져 있다 이런 생각을 실제로 많이 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느냐라고 보게 되면 저는 역시 이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전달 체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집약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 전달 체계 또는 복지국가의 이제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여전히 이 남성 노동자 중심의 사회보장 체계죠. 그러다 보니까 여성과 관련된 어떤 그 서비스 제공이라든가 또는 여성의 어떤 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제도는 여전히 미미하거나 아니면 제도가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운영돼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한계가 있다 하는 것들을 이제 확인한 그런 부분이 되고요. 또 바우처 같은 경우 또 특히 이 요양시설, 노인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장화가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민간이라는 또는 시장이라는 이유로 어떤 그 통제나 관리에 있어서 사실은 소외되는 그런 모습들이 실제로 많이 나타나게 됐고요.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보완할 수 있는 어떤 기회도 제대로 제공받지 못했다. 이제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전달 체계 관련해서 지난 6월달에 이제 대전에서 그 강연회가 있었는데 이제 이때 그 윤홍식 교수님이 이제 와서 강연을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때 굉장히 좀 의미 있게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전달 체계는 토요타 시스템이다 이런 표현들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전달 체계는 어떻게 보면 세금이라고 하는 공적 재원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투명성이라든가 아니면 효율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집중돼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위기 상황에 있어서는 기관들의 어떤 탄력적인 또는 유기적 대응을 불가능하게 하는 어떤 한계로 나타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바우처 분야도 마찬가지고요, 생활시설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상황적 어려움에 따라서 인력의 어떤 피로도라든가 또는 어떤 인력의 보충 가능성들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어떤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사회적 낙인과 관련해서 보게 되면 어쨌든 실질적으로 이 용어 문제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언론에서 이제 또는 정부에서 많이 쓰고 있는 게 생활 속 거리두기 또는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실제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특정 인구 집단을 소외시키는 그런 어떤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휴관이라고 하는 개념도 저는 역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외부적으로 어떤 그 방문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시설 이용 자체는 금지됐다 하더라도 어쨌든 현장에서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휴관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오해들을 이제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차라리 뭐 위기 대응 운영이라든가 하는 어떤 보다 전향적인 어떤 그런 개념의 선택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생각해 왔던 사회복지 전달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이 실제 이제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어떤 공동체의 역할 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비스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경유 회장님께서는 어떤 일이 있어서도 멈출 수 없는 돌봄 서비스 현장에 지금 계시기 때문에 더 깊이 있게 이 사안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앞에서 말씀하신 그 김용두 교수님께서도 그 용어의 문제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계가 공동으로 대응할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토론자신데요. 배영길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저는 대전 사회복지원 협회장 일을 보고 있고요. 생명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원에 근무하는 특성들이 아마 제 토론에서도 그대로 드러날 것이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 아마 또 한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최근에 5, 6개월 동안 경험했던 것들을 중심으로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에 대한 성공은 그래도 일반적으로 모두가 인정하는 분위기 같습니다. 근데 저는 좀 뜻밖인 부분이 이 성공적 방역의 요인으로 한국이 높은 시민의식과 투명성, 민주주의 덕분이라는 이 측면이 저에게는 새롭습니다. 이러한 요인 때문에 코로나19가 부분적인 방역의 성공을 이루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이제 5개월, 6개월 장기화되면서 과연 이 통제 중심의 방역의 부분들은 정말 그 문제가 없는가라는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질문에서 두 가지 부분들이 크게 지적되는 것 같은데 첫째가 인권에 대한 침해 요소가 있다. 실시간으로 모든 것들을 낱낱이 공개하는 것이 과연 모두가 옳은 것이냐라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제 복지 사각지대의 발생의 문제 같습니다. 긴급 돌봄이라는 어떤 그런 도시락 밑반찬 이런 부분들을 전달하는 것만으로 이분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의 심리 정서적인 문제의 발생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숙제가 분명히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조금 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살펴보면 저희들은 복지관이 1월 24일 날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 2월 27일 날 휴관 권고라고 했는데 뒤로 올수록 지금 최근에는 9월 6일까지죠. 뭐 시행 명령, 뭐 휴관 조치 이런 행정적 조치로 일이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진행이 되는데 시에게 질문할 때나 또 기초자치단체에 질문할 때마다 그런 어떤 그 뭐랄까요 태도, 기본적인 가이드가 조금씩 다르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어떨 때는 기관장에 따라서도 이것을 적용하는 약간의 차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장기화된다 한다면 더더욱 이 가이드의 부분들은 더 구체화되고 이것이 통일되어야지만 실제 현장에서 일할 때의 문제들을 조금 더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좀 곤욕스러운 부분들은 뭐가 더 큰 문제냐면 이 대전 같은 경우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이 코로나19의 사태가 좀 더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부분들을 어느 정도 진행하려는 기관들이 있었는데 이게 진행될 때마다 지자체에서 기관에게 좀 이렇게 제재했던 측면들은 만약에 이 그 코로나19의 지침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그 책임의 부분들은 기관장에게 묻겠다. 그래서 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부분들이 오히려 모든 기관들을 수동적으로 만들었던 또 한 요인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은 두 번째 제가 제기하는 내용과 연동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공공기관이 경직돼 있다라고 말하는 이 체계 내에서 드라이브 스루라는 방식들을 만들어냈고 드라이브 스루는 어떻게 보면 한국 코리아 방역의 하나의 상징처럼 저는 비춰진다고 생각하는데 비대면 접촉 지금 뭐 비대면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19가 6개월이 좀 넘는 상황인데도 과연 현장에서 그러면 여기에 맞는 비대면 접촉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고 있는가? 오히려 이제 그런 논의들이 막 시작되는 단계에 있고 오히려 이게 뭐랄까요? 초창기와 우리가 만약에 코로나19가 시작됐던 시점에서 대면 비대면을 혼용한 이런 것들을 고민했더라면 지금 우리는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가지고 논의할 수 있지 않았을까? 지금도 오히려 어떤 그 정부의 지침을 준수해야 되는 모든 사회복지시설들이 거기에 우선되어 있는 측면이 대단히 저는 아쉽다.
그리고 이거는 어떤 정부의 지침만이 아니라 사회복지 현장에 있는 우리들도 저는 반성하고 성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분의 부분들은 그냥 정부의 지침의 통제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기에는 우리의 노력도 없었다고 저는 보는 거고, 정부의 부분들도 너무 지나치게 통제 우선적으로 가는 것들이 이러한 어떤 역설적 상황을 만든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가장 고통받고 있는 부분들은 사회적 약자들이라고 합니다. 이 약자들이 도시락 밑반찬을 전달해 주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장기화되면서 갖고 있는 심리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큼 관심을 가졌는가,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인 노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저는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공중심의 공공중심의 어떻게 보면 무한한 책임 의식들, 뭐 의료 진영뿐만 아니라 공무원들 되게 수고하시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부분들은 이런 어떤 국가적 재난 속에서는 민간이 협력하고 공동체를 복원시키는 힘들이 이때 경험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경험들이 우리한테는 되게 미흡하다. 여전히 공공이 깃발을 들고 책임을 지는 분위기이지, 민간과 함께 지역의 작은 마을들이, 자조 모임이, 아까 우리 교수님이 하셨던 금쪽 같은 연결망 네트워크들이 이거를 이겨내는 경험들을 우리는 지금 미흡하게 하고 있다. 이게 지나가면 우리가 훈련할 수 없는 경험들인데 대단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조금 더 코로나 이후에 사회복지 현장에서 좀 더 고민해야 될 부분들은, 저는 그 교수님 주장에 저는 적극 동의하는데요. 소규모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이 지역사회 대응 체계를 우리가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언론에서 쿠바 얘기를 하는데, 쿠바의 의료 시스템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부분들은 소규모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이런 어떤 사회적 노력이 어떤 그 코로나를 그 의료 시스템이 이렇게 선진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이게 저는 상당히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컨트롤 타워 얘기하시는데 뭐 대구에서 오셨으니까 그렇긴 한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도 공공에서 우리가 마스크 만들어서 막 배포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방식들을 공공에서 만들어서 민간에게 막 전달하는 방식이 모두 옳은 건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민간이 함께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서 이걸 전달할 것인가라는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상당히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구 부분들은 제가 알기에는 물론 장단점이 있다고는 하지만 재난 특성상 자원들이 막 집중하게 되고 그걸 효율적으로 나눠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대구 사회복지협의회의 경험들이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모든 걸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이 컨트롤 타워의 부분들은 이제 재난적 상황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인데, 여전히 우리한테는 그것이 공공의 중심으로 비춰지지 민간의 협력적 체계로 비춰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하나가 인력 구조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는 복전에 근무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휴관 조치 이후에 자원봉사 일체 접근 금지입니다. 아예 자원봉사 활동이 금지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자활 도우미 또는 강사들 모든 부분들이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참가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사회복지사가 다 떠안게 되는 거죠. 일차적인 거는 사회복지사가 떠안는 문제입니다. 안전이든 집중화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부분이 지금 코로나가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봉사자만이 아니라 소위 계약직으로 이렇게 복지관에 참여하는 무수한 인력들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참여하게 할 건가라는 지침이나 근거들을, 법적 기준들을 만들지 않으면 이런 상황이 또 발생하면 그냥 남아있는 사회복지사의 자녀 인력들이 이것을 그냥 떠안고 가는,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오히려 지역사회나 이거 총력을 해도 안 되는 상황인데, 그러한 어떤 그 인력 구조의 문제들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한국 사회에서 제가 느끼는 가장 큰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코로나19 상황이 되면 가장 큰 고통을 받는 부분들은 사회적 약자입니다. 제가 상당히 좀 깜짝 놀라는 부분들은 우리 사회가 전국민 고용보험을 얘기해도 상당히 큰 논란이 휩싸였었습니다. 기본소득을 얘기하면 정말 이거는 큰일 날 얘기였죠.
근데 우리 사회에서 이제 재난기금, 기본소득 또는 기본주택, 전국민 고용보험 이런 부분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일상화됩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우리 사회에서 본격화 된다는 게 저는 대단히 고무적이고 희망적입니다. 그 중에서 저는 아까 제가 맨 앞에 우리 코로나에 대한 칭찬이 민주주의라든지 높은 시민의식에 있다라고 말하는 서구의 평가가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됐었는데, 저는 지금 제가 느끼는 것 중에서 재난의 상황은 자원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다라는 것에 저는 상당히 크게 공감을 합니다. 우리 사회가 한 번쯤 잘 생각해 볼 부분이 얼마만큼 이 재난적 상황들을 국민과 더불어서 투명하게 공개한 적이 있는가. 이것이 무엇을 가능하게 하냐면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을 새롭게 논의해야 되는지를 온 국민이 체감하게 해줬다. 이 경험은 앞으로 우리가 사회복지를 논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자산이라고 될 거라고 보고, 그런 큰 틀 내에서 우리 사회복지 기관들도 저는 그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배 회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발표와 토론해 주신 분들이 이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 서비스를 못 받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배영길 회장님께서는 그렇다면 그 서비스를 동참을 해주셨던 그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 시민사회 네트워크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마지막 발표자셨던 정기룡 과장님께서 참석을 못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발표 자료를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발표 자료의 전문은 그 양기관 홈페이지에 지금 떠 있기 때문에 보실 수 있고요. 대전시는 오늘 아침 9시 기준으로 해서 232명의 확진 환자가 있습니다. 이 자료가 작성되던 당시가 8월 2일이었는데요. 당시에는 166명이었습니다. 사실 8월 10일 날로 대전에서 치료받으시던 확진자가 마지막으로 퇴원을 하셨기 때문에 대전 시민들이 굉장히 자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요 며칠 이제 확진자가 10명 이상까지 발생을 하면서 많이 긴장을 하고 있는데요. 대전시에서는 시장님을 본부장으로 하는 그 추진 체계를, 대응 체계를 구축을 했고요. 지금 감염병 통제관이 보건복지국장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거의 시의 전 부서가 참여하고 교육청과 자치구와 경찰청과 협력하는 12개 반으로 구성된 대응 체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7일에는 그 충남대 의과대학에 위탁해서 전문적으로 감염병을 지원할 수 있는 감염병 관리 지원단을 가동을 했고요. 그리고 8월 7일에는 조직 개편을 통해서 감염병 대응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감염병 관리과를 보건복지국 내에 설치하였습니다. 현장에서 느끼시기에는 워낙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 지원 체계에 대해서 아쉬운 점들도 있으시겠지만, 그 시 공무원들이 그 자가격리 시설이나 아니면 선별진료소 또는 그 역학조사 관련된 부분에 참여를 하면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고요. 특히 그 경강 문제가 많으신 그 이용자들이 계시는 기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그리고 지원 방식을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대전시는 감염병 대응 체계를 제대로 운영하는 데 더 영향을 기울일 예정이고요. 지금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럼 혹시 저기 진행자들께서 그 지금 온라인으로 들어온 질문을 이제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우선 그 토론자 세 분께서 그 발제자의 발표에 대해서 얘기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교수님께서 좀 일단 한번 답변을 좀 해주시고. 죄송하지만 저는 교수님한테 저희들 아까 논의 중에서 핵심이 되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서 그걸 한번 질문을 드려도 되는지. 네, 그러면 가능할까요? 질문해 주시고. 네. 아마 우리 그 패널했던 이경희 회장님하고 발표자 말씀하고 제가 얘기했던 거에 중첩되는 게 하나 있는데 아마 이게 입장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과연 이제 비대면 서비스, 비대면 프로그램이라는 부분들이 휴먼 서비스 특성상 대면의 원칙이 맞는 거는 있는데, 아까 이제 교수님은 기조 발제에서 기존의 서비스, 전통적 개념의 서비스라는 개념의 부분에서 바뀌어야 된다라는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경희 회장께서는 휴먼 서비스 특성상 대면적인 특성들을 어떻게 그렇게 간과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의견 같습니다. 저희가 속해 있는 한국사회복지협회에서 최근에 가장 큰 논쟁은 사회복지관이라는 기본 개념이 30년 전에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을 바꿔야 된다라는 지금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와 연동되어진다면, 이게 법적인 기반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이 그냥 지금의 하나의 논쟁에 그칠 것 같고, 그냥 코로나만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가졌던 직접적인 서비스의 개념들, 대면 서비스라는 부분과 비대면의 부분들을 어떻게 법적으로 이거를 규정할 건가라는 것들이 정립이 안 된다면 상당히 논의가 좀 약간 정리가 안 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저는 궁금합니다. 네. 우리 지금 배영길 회장님 질문은 이거 다음에 말씀드리고요. 우선 이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우리 최수진 팀장님과 배영길 회장님의 말씀에 관련해 가지고 이거를 좀 정리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긴급 돌봄이라는 거 있잖아요. 긴급 돌봄이 지금 현재는 한편에서는 정부가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해서 그 제공은 사회서비스원이 하거나 또는 다른 기관이 하도록 돼 있는 긴급 돌봄, 이건 좁은 의미의 긴급 돌봄이고, 또 우리 사회복지 현장은 나름대로 그 긴급함을 표현하는 긴급 돌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저는 이걸 통합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걸 통합하고 나면 아까 배영길 회장님이 말씀하신 휴관 안 한 거의 책임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그래서 긴급 돌봄 정부 운영형, 긴급 돌봄 민간 운영형,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 개념 속에 집어넣으면 어쨌든 뭔가 유지하라는 메시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방법을 한번 같이 고민해도 좋겠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 디지털 비대면, 이게 비대면이라고 하면 약간 부정적 뉘앙스가 되고요. 할 수 없이 하는 것,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이걸 약간 디지털이라고 용어를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디지털 이야기는 사실은 이 이전에도 꽤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디지털 소셜 워크라고 하는 장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회 서비스의 본질을 대면이 아닌 걸로 정의하자가 아니라 비대면의 가능성을 상당히 전향적으로 인정하자, 이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그리고 저는 이제 사회복지사 교육에서 이제는 디지털 역량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영역으로 교육에 포함시켜야 된다. 그래서 디지털 컴피턴스라고 하는 이 개념이 되게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실제로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의 디지털도 있지만, 또 노인이나 장애인의 그 활동을 돕는 그런 뭐 치료 기계가 인공지능, 로봇화된다든지, 또 이 커뮤니티 케어라고 연결시키면 혼자서 집에 살기 어려우나 기술적 지원을 받으면 집에서 지내면서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함께 해서 받게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영향을 되게 강조하는 게 필요하고, 이걸 강화할 때 사실 사회복지계가 어떤 준비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사회복지하는 사람들이 디지털 그 첨단 기술자가 되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회복지계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디지털의 속성을 정확하게 분석해가지고, 예를 들면 인공지능과 딥러닝으로 표현되는 어떤 수단들은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거고, 또 플랫폼이 이렇게 디지털로 많이 발달하고 있는데, 플랫폼이라고 하는 이 속성은 우리 사회 서비스의 그 이용자와 제공자의 만남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이런 그 분명한 전략을 수립하고 나면 이제 테크놀로지는 이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대목은
이제 이렇게 비대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위기 상황에 우리가 할 수 없이 쓰는 용어지만 그냥 이걸 디지털이라고 정의하고 디지털을 어떻게 안고 가고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세상의 흐름은 그 방향이 확대되는 게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이제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좀 소화할까 뭐 이게 좀 중요하다 이런 이제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념적으로 정리하는 거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역시 이경희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본질에 대한 그를 이게 양보할 수 있냐 없냐 하는 이야기도 좀 치열하게 또 논의가 돼야 되고 하여간 이건 되게 중요한 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 분야의 모든 특히 이제 대면 돌봄이 꼭 필요한 서비스까지 대체를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 영역까지 이제 넓혀서 사회복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셨고요. 지금 그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청중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최수진 팀장님께 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감염병 환자로서 그들이 겪은 개인정보 노출과 낙인으로 해서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트라우마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대구시 사회서비스원이나 대구시에서 이런 완치자를 위한 사회복지적 측면의 치료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거나 계획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우선 대구시 사회서비스원에서 이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아직까지 진행하고 있지는 않고요. 이제 그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았던 분 혹은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했던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연구를 2가지 하면서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직 그 인터뷰 결과들이 이제 아직 도출이 되지는 않았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대응 체계라든지 향후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이제는 확진자들께서 많이 나오시면서 감염돼 계신 분뿐만 아니라 이제 확진자로서 그 환자의 역할을 해보셨던 분을 위한 지원책이 또 고민되는 것 같습니다. 대구에서 먼저 경험을 하셨으니까 좋은 결과가 나와서 저희도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번 청중 질문인데요. 이제 이 부분은 그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라서 역시 최수진 팀장님이나 아니면 우리 대표님께서 좀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 대전복지재단은 대전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감염병과 관련하여 전국 사회서비스원이 공공전달체계의 중심구간으로서 해야 될 역할과 기능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그 사회서비스원에서 먼저 근무를 해보신 최수진 팀장님께서 굉장히 무거운 질문입니다만 잠깐. 네, 우선 저희가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긴급하게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이게 전국의 어떤 모델이 돼서 사회서비스원에서는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지 않냐라는 이제 거의 매뉴얼처럼 지침 속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그러니까 민간에서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한 것들이 우선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긴급한 이런 재난 상황에서 민간하고 공공이 협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워낙 재난 상황이 컸기 때문에 우선은 공공에서 투입이 됐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먼저 이런 긴급 돌봄을 해보니까 과연 서비스원에서 직접 서비스를 이렇게 많이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향후에 이제 민간 이제 단체라든지 사회복지협회라든지 이런 이제 단체들과 통해서 같이 논의해서 그런 방향들을 좀 잡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우리 대전의 토론자들께서도 좀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회서비스원 준비를 하고 있는 저희 그 대표님도 앉아 계시고 해서요. 그 대전시 사회서비스원이 출범했을 때 이제 이런 사태가 계속 되고 있다면은 사회서비스원이 어떤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는지 일단 기대의 말씀을 좀 이경희 회장님부터 잠깐. 예, 서비스원의 출발 자체는 사실은 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지만 또 많은 논의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이 이제 서비스원 논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현재의 논의 과정은 굉장히 좀 아쉬운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처음에 서비스 공단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저는 굉장히 좀 환영의 입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 감염병 시대에 그 논의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결국은 어떤 컨트롤 타워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이제 훈련된 인력이 있느냐, 뭐 이제 이런 부분. 왜냐하면 이제 대구 같은 경우도 긴급 돌봄을 실시를 했지만 가장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현장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투입됨으로 해서 민원도 발생하고 어려움이 있었다 이거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그동안 그런 서비스를 제공했던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이런 위기 상황에서 동원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분들이 시장 영역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제 지금 뭐 한국 같은 경우 완전 시장 영역 아니고요. 이제 다 비영리로 해서 또 변화는 시키긴 했지만 어찌됐든 개별 기관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경쟁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요소가 돼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서비스의 역할 자체는 공공 부분과 민간 부분을 총괄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역량과 기반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그냥 단순히 몇 개의 그 기관들을 포함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사회복지 전달 체계의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이제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제 그런 과정에서 공공 부분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이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어쨌든 서비스원에서 보여줘야 되지 않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뭐 중복되는 말씀은 좀 빼고요. 대전시 관계자분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년에 있을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 커뮤니티 케어의 부분들이 4개국 하려다가 3개국으로 축소되어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전국에서도 시범 사업이 대전은 가장 마지막까지 참여를 안 했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 코로나를 접하면서 지금 재단의 서비스원이 그냥 포함되는 정도의 내용이지 서비스원의 위상과 내용들을 본격화시키고 규모화시켜서 서비스원의 본래적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단계로 밟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저의 생각은 그런 거고 그런 부분에서 코로나19의 부분들을 어떻게 대처할 건가라는 것은 구분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코로나19의 대처는 훨씬 더 범국가적이고 범세계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처할 거라는 숙제는 지금 그냥 서비스원 하나를 잘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서비스원은 오히려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역할들을 본래 역할로 우리가 설정했던 서비스원 역할들 그 부분들을 어떻게 잘 이행할 것인가라는 거에 초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여러 사회복지 전달 체계 중에서도 현재 공공의 영역에 책임을 둬야 할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공공의 책임으로 이행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민간은 넘어오면 그것이 제대로 가느냐? 그렇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달 체계 부분에서 공공의 책임이 분명히 강화될 부분에서 서비스원 역할이 있다고 보는데 그냥 이것이 뭐랄까요 가장 소극적인 방식의 부분으로 이게 점철되어가는 느낌이 있다. 이 부분도 어떻게 강화할 건가라는 건 서비스원 역할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지금 국가적 재난, 범세계적 재난이라고 말하는 거에 있어서의 내용들은 어쩌면 서비스의 패러다임, 어쩌면 이제까지 우리가 해왔던 국가적인 대응 체계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어떤 것들을 논의해야 되는 그래서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이제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을 했던 것들이 좀 송두리째 좀 바꿔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는 게 아니냐. 오히려 지금 저는 코로나가 훨씬 더 큰 개념이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서비스원은 어쩌면 당연히 해야 될 부분들이 저는 대전 상황에서는 축소되는 것. 이 부분들을 본래적 역할을 뭐로 할 거냐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청중 질문은
제가 간략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대응 매뉴얼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매뉴얼은 기관별 대상자별로 상대하게 제시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제 의견이신데요. 지금 아까 김용두 교수님 발제하시면서 그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은 계속 내려오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공공기관 입장에서 계속 그 복지부와 시에서 내려오는 지침들을 이제 준수를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뉴얼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들은 오히려 민간기관에서 굉장히 적극적이셔서 그 사회복지사 협회에서도 그 안전 매뉴얼 개발을 하시고 또 한국사회복지관 협회 차원에서도 이제 9월달에 그 경험을 나누는 그런 이제 모임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코로나 상황이 전대미문, 미증유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사불란하게 어떤 지침이 내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는 상황에서 그 민주적이고 창의적인 그런 오히려 그 민간 기관들의 역할들이 모이고 또 그게 이제 체계화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구시 사회서비스원을 비롯해서 이제 설립되는 사회서비스원이나 또는 아니면은 그 협회나 단체들이 이런 경험들을 잘 쌓아서 그 했던 실수는 이제 반복하지 않고 또 그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대로 이제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시간이 5분밖에 남지 않아서 저희가 그 질문들이 들어온 것은 다 이제 거의 소화가 된 것 같아서요. 지금 계속 프로에 앉아서 그 내용을 들어주신 그 두 분 그 대표자들께 한번 의견을 듣고 그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그 대표이사님께서 지금 사회서비스원 관련된 질문도 나오고 뭐 매뉴얼 개발에 대한 의견도 나오고 했는데요. 나오셔야지 네 얼굴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희 대전도 특히 이제 코로나 사태에 있어서 긴급 돌봄이라든가 또 정보의 어떤 부재로 오는 것들은 향후에 더 강화되는 그런 역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대전 사회서비스원이 이제 시행 단계로 가기 때문에 현장에서 굉장히 염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이미 먼저 진행했던 서울이나 경기나 경남이나 대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진행하면서 문제가 됐던 것들을 보완해서 대전이 더 잘 나갈 수 있도록 저 역시 노력할 거고 저희 대전복지재단도 같이 할 겁니다. 이것은 저희 복지재단만 혼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 현장과 같이 갈 수 있을 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이 있듯이 현장을 굉장히 소중히 생각하며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히 대전 사회복지의 대응이라는 그런 과제를 갖고 오늘 이렇게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발표해 주신 분, 또 토론에 참여하셨던 분들, 또 현장에서 직접 겪으면서 느끼셨던 그런 부분들, 또 어려운 부분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미처 몰랐던 부분들도 있고 이미 알고 있지만 아직 시행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향후에 더 잘 정리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제가 이 얘기하는 것에 뭐 이론이 있거나 다른 견해가 있으면 뭐 또 다른 방법으로 의견 교환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회서비스원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토론회를 만들겠습니다. 이미 준비가 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지연된 것일 뿐이지 굉장히 강도 높은 토론회를 한번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이경희 회장님께서 임시휴관이라는 말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해주셨고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뭐 개인적으로는
그 월평 같은 경우는 안내문에 위기 대응 체제로 전환 운영합니다. 사무실은 정상 운영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용건이 있으시면 아래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긴급 프로그램은 정상 운영합니다. 뭐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고, 그런 그 분위기가 서울 경기를 포함해서 많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임시 휴가는 행정 용어이지 저희 프로그램 용어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용을 함에 있어서도 일단 뭐 좀 주의를 하는 것도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비대면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도 말씀들이 있으셨어요. 사실은 규모의 크기와 관계없이 이 비대면 프로그램은 대면을 전제로 합니다. 대면 없이 갑자기 비대면 프로그램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비대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코로나 시대의 출구다, 혹은 대안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아쉬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규모의 크고 작음의 문제는 있죠. 예컨대 소규모 참여와 다중 확산, 이게 이제 비대면 프로그램의 어찌 보면 핵심적 내용인데, 이런 프로그램들은 지금 우리 배영길 회장이 우리 만날 때마다 강조를 해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가 되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는데 나름 재밌네요. 그리고 이 얘기도 세고, 뭐 사회복지 기관들 중에는 강당에다 직원 다 모아놓고 시청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그 프로그램도 한번 같이 해보십시다, 대표님. 네. 그리고 전환과 관련해 사회서비스원으로의 전환과 관련해서는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여기 계신 이경희 회장님, 또 배영길 회장님, 그리고 부족하지만 저를 포함해서 사회복지 현장의 사람들이 협력할 일은 분명히 협력하고 반드시 바르게 갈 방향들을 함께 모색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당국자들과 고위 관계자도 그런 것을 여러 번 약속을 하셨고, 우리 유미 대표님도 여러 번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좋게 갈 수 있는 방향들을 함께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장시간 그 발표, 토론, 그리고 온라인 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토론회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저희가 준비한 모든 순서가 끝났습니다. 벌써 2시간이 훌쩍 지났는데요. 그 긴 시간이 결코 길게 느껴지지 않았던, 짧게만 느껴졌던 열띤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2020 대전복지정책 포럼은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이후 우리 지역 사회복지 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해온 수많은 사회복지 관계자, 대전 시민들에게 뜻깊은 전환점이 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뜻깊은 행사를 공동으로 주최한 대전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최전 회장님과 대전복지재단 유미 대표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발제와 토론으로 함께해 주신 김명덕 교수님, 최수진 팀장님, 이경희 배영길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또한 좌장으로 수고해 주신 김지영 부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환경과 시기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묵묵히 우리 지역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다양한 사회복지 현장에서 굵은 땀방울을 흘리시며 오늘 아쉽지만 온라인으로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 사회복지 관계자분들과 대전 시민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적극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코로나19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오늘 함께한 모두의 마음속에 새기며 오늘 2020 대전 복지정책 포럼 아쉽지만 이상으로 마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